어서 오십시오. 소설 낭독해 드리는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용훈 작가님의 안개꽃 8번째 이야기를 너무너무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서두를 길게 하면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본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름대로 생각에 잠긴 채 술만 마시고 있던 그가 이윽고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 여자 정명선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러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떠날 때도 그랬고요. 언제까지 알리지 않으실 생각인데요? 바로 그때였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는 곧 문이 열렸다. 선희와 영옥이 실내로 들어섰다.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어설프게 웃어 보이자 영옥과 선희가 인사말을 던진 후 얼른 상미의 곁으로 다가와서 나란히 자리했다. 참 오래간만이네요. 선희는 강민호를 만나면 혼내주겠다고 누구보다도 단단히 별러왔지만 이렇게 마주 얼굴을 대하자 그러지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자리에 누워있는 친구, 앓고 있는 혜림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차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건 영옥도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그의 표정이 퍽 초췌해 보인다고 느껴지자 가엾다는 생각이 엉뚱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이래선 안 된다고 그녀는 마음을 부추겼다. 혜림이를 생각해봐라 가시나야. 그녀를 슬프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함께. 여러분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멀건 눈으로 천장을 지켜보던 강민호가 말했다. 너무하셨어요. 선희가 말을 꺼냈다. 기대했었는데. 영옥이도 한마디 던졌다. 앞으로 혜림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선희가 또 말했다. 계획이라뇨? 갑자기 타는 듯한 시선으로 강민호가 탁자 건너편을 쏘아봤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밑으로 푹 꺾으며 신음하듯 말을 토해냈다. 강민호는 아직 그런 놈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만 재미가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가 불행을 불러오고 나는 이미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었고요. 그런 만큼 아내와 나, 한혜림과 강민호 사이는 그 시절과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욱.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괴롭다는 듯 갑자기 몸을 일으킨 강민호는 문을 밀치며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가버렸다. 실내에서, 살롱에서, 아니 그들에게서 벗어나 버렸다.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휙 모습을 감춰버린 것이다. 실내에 남아있는 그들은 그만 어이가 없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강민호가 그랬을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그가 괘씸했다. 모욕을 당한 느낌이었다. 나도 술 한잔 마실란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선희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술병을 집어들었다. 닭 쫓던 개가 지붕 올려다보는 꼴이 됐구나. 영옥이의 말에 너도 한잔 해라. 하며 선희가 영옥을 부추겼다. 상미는 웃음이 솟구쳤다. 쓴 웃음이었다. 도대체 남녀 간의 애정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동안을 못 참고 이렇듯 허우적거리는 인간들. 홧김에 몇 모금 마신 술로 벌써 몸과 마음이 알싸해진 선희가 배시시 웃어대며 말했다. 난 벌써 취하네. 어쩌지? 어쩌기는 취해버려라. 오늘은 네 남편도 이해해줄 거다. 영옥이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혜림은
어쩔꼬. 그만 강민호와 이혼해버리면 된다. 선희가 불쑥 말을 내뱉자 영옥이 도리질을 해댔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어려울 것도 없다. 그래도 그쯤 모욕을 당했으면, 그쯤 배신을 당했으면 됐지. 더 참으라는 말이냐? 아까 잠깐 말을 들어보니까 강민호는 아직 혜림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가시나보다도 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위선이었다. 비록 위선이었다 하더라도 장갑이 조금 터졌다 해서 그냥 버리면 되겠나?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안 낫겠나?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영옥이, 너는 네 남편이 새각시를 얻어도 그냥 참고 살래? 그때 가봐야 알겠다. 거봐라. 이어 선희가 말했다. 상미, 너도 말 좀 해라.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앉아서 술만 마시고 있던 상미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영옥의 말대로 따르기엔 현재 혜림이의 입장이 너무 위태롭고, 선희의 주장대로 하기엔 혜림이가 너무 가였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정명선을 만나봤다, 어제. 정명선이 누군데? 그 가시나다. 뭐라고? 상미, 네가 만나봤다고? 그래, 어떻게? 성격이 꺽지고 혜림이가 상대하기엔 너무 벅찬 가시나였다. 말하자면 혜림이는 지금 도둑에게 외려 매를 맞고 있는 입장이다. 상미, 넌 점점 모를 소리만 하네. 그건 또 무슨 말인데? 내가 영옥이네 미용실에 화분을 들고 찾아갔던 날이다. 선희, 너는 남편에게 들은 얘기라면서 영옥이와 내게 강민호에 대해 말해주었지. 그 다음날부터 난 강민호와 그의 어머니를 남몰래 뒤따라봤다. 그리고 끝내 그 가시나의 아파트를 찾아냈어.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영옥은 상미에게 물었다. 혜림이는 남편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내가 만나서 얘기해줬다. 그랬구나. 그만 가자. 이때 선희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명선, 그 가시나에 대해 좀 더 얘기해봐라. 그러자 영옥이가 얼른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시간이 꽤 됐다. 오늘은 상미의 말대로 그만 일어서자. 벌써? 선희는 그렇게 아쉬워하면서도 역시 몸을 일으키며 상미에게 다짐을 받았다. 내일 다시 만나자. 상미, 너는 그 못된 가시나에 대해서 내일 환히 들려주고, 알겠지? 그래. 그들은 살롱을 나섰다. 셈은 강 사장님이 하실 거라면서 카운터의 아가씨가 마다했지만 굳이 선희가 술값을 치러버렸다. 이만큼 걸어 나와 한 길에서 그들은 각각 헤어졌다. 그들은 다음날 또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선희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선희가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 이윽고 영옥이 찾아들고 이어 상미도 혜림도 왔다. 어제 혜림은 그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함께 집을 방문하겠다는 것을 어물어물 마다했다. 마침 농장에서 시어머니가 돌아왔고 또 몸도 어느 만큼 회복되었으니 바람도 쐴 겸 내일 자기가 그리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식사를 끝내고 자리를 거실로 옮긴 그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차츰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만나봤던 정명선에 대해, 강민호에 대해 혜림에게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었다. 혜림아, 네 생각은 어떤데? 이윽고 선희가 눈치를 살펴가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없어. 여러 날을 앓느라고 얼굴이 해숙해진 혜림이 그저 웃어 보였다. 그만 이혼해버려라. 강민호는 뻔뻔스럽게도 너를 사랑한다고 했다. 혜림이, 너는 어떤데? 솔직히 말해봐라. 마찬가지야, 나도. 혜림의 그 말에 선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선희뿐 아니었다. 영옥도 상미도 마찬가지였다. 바보 가시나.
선희는 혜림을 그렇게 생각했다. 새삼스레 화가 났다. 어쩌자고 저런 가시나를 그는. 영옥은 그녀대로 강민호가 원망스럽고 혜림이 안타까웠다. 사랑이란 저런 것인가. 상미는 상미대로 어이가 없었다. 선희의 말맞다나 모욕당하고 배신당했으면서도 말이다. 혜림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라. 이어 선희가 말했다.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오직이나 좋겠나. 하지만 세상엔 사랑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도 있다. 알아. 혜림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바로 그때 거실 한편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었다. 그러자 선희가 얼른 그리로 다가가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거기 우리 아줌마 계신가요?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미용실에서 온 전화였다. 영옥은 자리를 비우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쪽 선인회로 연락하라고 미용실 종업원들에게 일러놓은 터였다. 영옥이 전화 받아라. 선희가 말하자 이번엔 영옥이 그리로 가서 전화기를 건네받았다. 난데 무슨 일이지? 송 여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나? 전화 바꿔드릴게요. 전화기에서는 곧 새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예요, 송.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끼리 모일 일이 있어서 그만. 괜찮아요. 우린 시간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앉아서 좀 기다려주세요. 곧 그리로 갈 테니까요. 나야 바쁠 것도 없어요. 기다리죠 뭐. 그런데 친구분들이 다 모이셨다고 했죠? 그랬답니다. 그럼 그분도 왔겠군요. 곱고 예쁜 혜림 씨라고 했던가? 송 여사님은 그 친구를 어떻게 아시죠? 왜 몰라요? 미용실 개업식 날 찾아왔던 분 아니에요? 원장의 친구들은 서로 이름들을 불러가며 난 선희 씨도 알고 있답니다. 기억력이 대단하시군요. 그럼 기다리겠어요? 그들은 거기서 전화를 끝냈다. 개업한 지 서너 달밖에 안 되는 무지개 미용실은 여름철로 접어들면서부터 부쩍 적자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집세에 각종 세금에 종업원들 월급에 이래저래 돈이 부족한 영옥은 송정란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다. 그날 푼돈으로 꺼나가는 일수 빚이었다. 찾는 손님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영옥이 갈 채비를 차리자 손목시계를 힐끔 들여다보며 상미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혜림도 슬며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나 때문에 공연이 너희까지.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혜림인 더 놀다 가. 선희가 말했다. 아니야. 다음에 또 들릴게. 혜림도 웃으면서 영옥이 상미와 함께 현관 쪽으로 걸어나갔다. 선희의 아파트를 나선 세 사람은 곧 건물 밖으로 이어 한길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겼다. 아까 전화했던 사람은 누구냐? 옆에서 걷고 있던 영옥에게 상미가 문득 물었다. 송 여사라고. 돈 많은 여자다. 뭐 하는 여잔데? 돈장사라고? 그래. 이 지역에서 잘 알려진 여자야. 그런 여자를 네가 왜 만나기로 했니? 아쉬우니까. 씁쓸히 웃던 영옥이 이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 여자가 혜림이 너를 알더구나. 나를? 개업식 날. 그때 너를 눈여겨봤던 모양이다. 누군지 난 기억이 없는데. 서양 여배우처럼 미끈한 몸매에 얼굴 윤곽이 또렷하고 특히 두 눈이 항시 이글이글 타는 듯한? 혜림이 너는 몰라도 된다. 걸음을 멈춘 영옥이 말했다. 잘들 가. 미용실을 바라보며 한 길을 건너가고 있는 영옥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혜림이 상미에게 넌지시 물었다. 회사로 갈 거니? 그래, 혜림이 너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함께 택시 타고 가다가 회사 앞에서 너를 내려줄게. 그렇게 하렴. 마침 빈 택시가 그들 앞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멎었다. 두 사람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혜림아, 난 아무래도 네게 용서를 구해야겠어. 용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정명선이란 여자를 괜히 너한테 말해줬나 봐. 앞서 집을 찾아내지도 말았어야. 그러면 지금까지도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게 아니겠니? 차라리 모르고 있었더라면. 아니야. 언젠가는 다 밝혀질 일이었어. 그리고 그때 가서는 괴로움이 더... 그래도 난 요즘 자꾸 후회가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 이미 막은 오르지 않았니? 혜림은 엷게 웃어 보였다. 어설픈 웃음이었다. 정명선. 혜림은 문득 그녀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마음은 전처럼 세차게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 흔들림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만큼 혜림은 요즘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해왔다. 알고 보면 정명선, 그쪽이나 이쪽이나 서로가 괴로운 입장이었다. 서로가 난처한 처지였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괴로움, 난처함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이젠 그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상미야, 말해봐. 난 말이야. 그 여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정명선을? 그래, 만나서 어쩌겠다는 거니? 그 여자가 너에게 말했다고 했지. 두 집을 한 집처럼 트고 살고 싶다고. 만나서 그렇게 하자고 허락하고 싶어. 그러면 더는 서로가 괴롭지 않아도 돼. 안 그렇겠니? 그러나 상미가 잘라 말했다. 그건 안 돼. 왜지? 그걸 몰라서 묻니? 그 순간부터 너는 차츰차츰 집안에서 외톨이가 돼. 꽃 보리자루처럼 외로워져. 알겠니? 정말 그렇게 될까? 바보. 그러면서 상미가 빠르게 짓거렸다. 어차피 일이 조용히 끝날 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다. 마지막으로 말이야. 그게 무슨 생각인데? 아직은 생각 중이다. 혹시 너 잡지에다가... 그래. 우선 그들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은 다음 안 돼. 전에 없이 야무진 어조로 말하고 난 혜림은 그러나 곧 호소하듯 말을 이었다. 상미야, 부탁이야. 그러지 마. 그런다고 일이 좋게 쉽게 끝날 거라면 몰라도 오히려 모두가 우세스러울 뿐이야. 선이만큼 영옥이만큼 나도 분해서 그런다. 알아. 그건 하지만 나보다는 덜할 거야. 그런 나도 참고 있는데, 잘 참고 있는데. 나를 봐서라도 제발 그러지 말아줘. 알겠니, 상미? 바보가시나.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상미가 운전사에게 말했다. 저기 유교 근처에 차를 세워주세요. 택시는 곧 멎었다. 상미는 차에서 내렸다. 자주 연락하마. 상미가 택시의 뒷좌석을 기웃 들여다보며 밖에 서서 말했다. 그래, 또 만나. 혜림이 대꾸하자 택시는 다시 떠났다. 택시가 얼마만큼 달렸을 때 혜림이 말했다. 차를 세워주세요.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린 혜림은 곧 발걸음을 재우쳤다. 그러나 그녀의 잰 발걸음은 차차 느슨해졌다. 이윽고 거리에 우두커니 멈추어 섰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여느 때 같았으면 그래도 집이 좋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았다. 아니, 진작부터 그랬다.
정명선이 집을 찾아왔던 때부터였다. 왠지 집안이 서먹서먹하고 침울하고 집에 대한 애정도 그만큼 식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그녀의 집은 뿌리가 흔들린 나무와 같았다. 폭풍을 만난 배와 같았다. 안정을 잃고 리듬을 잃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집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내리는 비나 눈을 피하는, 추위나 더위를 피하는, 식사하고 잠이나 자는 고작 그런 따위만을 위한 집이어서는 안 된다. 정이 담긴 음식일수록 맛이 있듯이 집 또한 그렇다고 믿고 있었다. 집은 보금자리여야 한다. 나들이를 떠났던 새들이 찾아들어 지친 날개를 편히 쉴 수 있는, 마음을 쉴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라야만 한다. 크다고 좋은 집은 아니다. 작다고 나쁜 집도 아니다. 안식처가 될 수 없는 집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집보다 나쁜 집이다. 이윽고 해림은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냥 걷고 있었다. 목적지가 있어야 방향이 잡히는 법인데 그 목적지가 없고 보니 방향이 있을 리 없었다. 발길 가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덕수궁의 돌담이 끝났다. 커다란 정문이 나타났다. 궁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했다. 해림은 매표구 앞으로 다가가 곧 티켓을 샀다.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사내에게 티켓을 건넨 후 고궁 안으로 들어섰다. 너른 고궁의 뜰엔 사람들이 많았다. 역시 피곤했다. 곧바로 미술관 쪽으로 걸어갔다. 분수대 부근엔 벤치들이 즐비했다. 그녀는 외떨어진 자리로 가서 앉았다.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해림은 핸드백을 열고 손수건을 꺼내 콧등에 내비친 식은땀을 얼른 찍어냈다. 몸은 아직 말끔 회복된 게 아니었다. 힘이 없었고 자주 현기증을 느끼곤 했다. 도대체 남편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해림은 그만 피곤해졌다. 몸이 피곤했고 마음도 그랬다. 아니, 마음이 더욱 그러했다. 더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린 해림은 그만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해림은 쉬고 싶었다. 어디로 떠나가서 지친 몸과 마음을 푹 쉬고 싶었다. 집에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혼자이고 싶었다. 그러면서 차분해진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집안은 곧 수습되어야 한다. 안정을, 리듬을 되찾아야 한다. 혼자 조용히 지내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보면 수습의 실마리가 쉽게 찾아질 것 같았다. 어쨌거나 해림은 당분간 집을 떠나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아마 시어머니도 좋아할 것이다. 한 집에 살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자주 얼굴을 마주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서로 멋쩍은 표정들이었던 나날들이 아니었나. 이래저래 한동안 집을 떠나 사는 것이 좋겠다고 거듭 마음을 다졌다. 아직 여름은 물러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지만 그러나 숲속엔 어느새 가을이 기웃거리고 있었다. 이미 찾아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아직도 나뭇잎들은 싱그럽고 싱싱했지만 누르스름 또는 불구스름 병든 나뭇잎들도 더러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다. 숲속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뿐이었다. 그리고 나무 이파리들 틈으로 빠져나온 햇살뿐이었다. 서울 근교에 이렇듯 고요한 곳도 있었구나 싶게 마음이 흡족했다.
떠나오기를 100번 잘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싫은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싫은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이곳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었다. 절에서 살고 싶었다. 이윽고 산사의 밤이 찾아왔다. 산사의 밤은 낮보다 더욱 고요하다. 새들은 잠들고 물소리, 바람소리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그랬다. 잠투정을 하는지 아니면 길을 잃었는지 이따금 이름 모를 새의 신음소리가 밤의 고요를 깰 뿐 이내 다시금 계곡의 물소리뿐이었다. 덧문을 닫아 걸고 방문의 고리마저 단단히 잠근 해림은 촛불 앞에 앉아 있었다. 타고 있는 촛불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이웃 방들은 비어 있었다. 바로 옆방엔 도구들을 쟁여 놓았다 했다. 또 이쪽 방의 여자는 집에 다니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스님들은 저쪽 별채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쪽 별채엔 고시 공부하는 2명의 젊은이들이 살고 있었지만 방문들이 남쪽으로 향한 3개의 방들과는 전혀 이웃들이 되지 못했다. 그러고 보면 해림은 지금 외떨어진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해림은 차츰 무서움을 느꼈다. 이따금 바람결에 덧문이 덜컥댔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고 머리끝이 쭈뼛거렸다.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다. 떠나온 사람들이 아쉬워졌다. 이럴 때 상순이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했다. 선이가, 영옥이, 상미가, 아니 미웠던 사람이 옆에 함께 있어줘도 싫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그리움을 느꼈다. 남편이 보고 싶었다. 강민호가 보고 싶었다. 못 견디게 보고 싶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기가 그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런 사실에 새삼스레 놀랐다. 갑자기 덧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어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방의 여자가 돌아왔구나. 해림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내비쳤다. 그만큼 놀랐던 때문이다. 그때 어디선가 부르릉 찻소리가 울리더니 이내 끊겼다. 저쪽 별채 쪽에서 들린 것도 같고 아니 저 아래쪽에서 누가 경내에까지 차를 몰고 들어온 것도 싶었다. 얼마쯤 지나자 갑자기 덧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해림은 다시금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다. 바로 그녀의 방문 앞에서 발소리는 멎었다. 그리고 덧문을 똑똑 두드렸다. 누구시죠? 해림은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요, 나. 밖에서 사내가 나직이 말했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방문을 열었다. 덧문도 열었다. 방 안에 촛불 빛이 밀려나가자 강민호의 모습이 드러나 보였다. 바람에 촛불이 까불거렸지만 그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다. 구두를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며 그가 말했다. 혹시 당신이 잠들어 있으면 어쩌나 싶었지. 한밤중에 웬일이세요? 이제 11시밖에 안 됐는걸. 그나저나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술 마시다가 갑자기 당신이 못 견디게 보고 싶어져서. 그가 타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보며 방 안에 우뚝 버티고 선 채 그렇게 중얼댔다. 차를 몰고 오셨어요? 정문 앞에 세워뒀어. 찻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렸어요. 밤이라서. 더 늦기 전에 그만 돌아가세요. 네?
그래야겠지. 담배 한 대를 피운 후에 그는 돌아갔다. 강민호는 그 다음날 밤에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가 집을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오후에 상순이가 저를 찾아왔다. 마침 기사가 외출해버려서 집에 차를 못 타고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다. 장조림이랑 몇 가지 밑반찬을 집에서 가져온 상순이는 그 사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풀어놓았다. 아줌마가 이곳으로 떠나시던 날 난 선희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건강을 위해 잘됐다 하시면서 친구들과 함께 곧 아줌마를 찾아오신댔어요. 할머니는 안녕하시고? 혜림이 묻자 상순이가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 노인네 미워 죽겠어요. 왜? 어제만 해도 그래요. 아줌마 갖다 드리려고 밑반찬을 만들고 있자니까 노인네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절에 반찬이 많을 텐데 웬 밑반찬이냐. 절엔 고기를 가져가면 안 된다느니. 저 계집엔 아줌마밖에 모른다느니. 나를 봐서라도 그때마다 네가 참아야지. 안 그래? 노인네의 미운 짓이 또 있다고요. 또 무슨 일이? 혜림의 표정이 사뭇 어두워지자 그만 상순인 입을 다물고 머뭇거렸다. 괜찮아. 말해봐. 그러자 상순이가 성난 어조로 말했다. 아줌마가 떠나자마자 노인네는 곧 그리로 전화를 걸었다고요. 그 여자 집으로 말이에요. 승일이냐? 오냐 할미다. 겁날 사람 없다는 듯이 전에 없이 큰 소리로 이런 말 저런 말을. 아줌마가 이곳으로 떠났다는 말까지. 그런 말까지? 네, 그래요. 그리고 놀라지 않을게. 어서 얘기해. 아까 그 여자가 애들과 함께 또 찾아왔어요, 집에. 아줌마, 도대체 어쩌면 좋죠? 네? 그만 돌아가렴. 혜림이 그렇게 말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너는 그래선 안 된다. 아저씨한테 말씀드리겠어요. 나도 이곳으로 와서 아줌마 시중을 들겠다고요. 너마저 그럴 필요는 없다.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든가. 뭐라고? 혜림은 쓸쓸히 웃었다. 텅 빈 웃음이었다. 상순이는 곧 돌아갔다. 그날은 강민호가 찾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날 밤이었다. 11시가 훨씬 넘은 시각에 그가 저를 찾아들었다. 요금에 웃돈을 듬뿍 얹어주고 택시로 왔다고 했다. 몸을 비척거릴 만큼 그는 술 취해 있었다. 죽이겠어. 그 따위는 죽여도 돼.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누구를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혜림이 물어보자 그는 서슴없이 말했다. 누구긴 정명선이지. 참으셔야 해요. 참으라고? 나더러 더 참으라고? 네. 언제까지 괴로워야 되지? 어? 스스로 자초하신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해야만 된다 이거로군. 빠를수록 그만큼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이상하군. 뭐가요? 당신 갑자기 변한 것 같군. 집에 있을 때와는 달리, 며칠 전까지와는 달리.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느 쪽을 택하든 빠를수록 덜 괴로워질 거라는 말을 당신의 입에서 그렇듯 매듭 있는 말이. 당신을 거들어드리고 싶어서예요. 돕고 싶어서예요. 아시겠어요? 짧게 신음을 토해낸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옷을 입은 채 방바닥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혜림은 그냥 앉아 있었다. 해맑은 촛불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차츰 마음을 굳혔다. 이 남자를 그만
해방시켜 주자고.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가 가엾어서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결혼이라는 쇠사슬에 한쪽 발목이 묶였다가 스스로 남은 한쪽 발목마저 쇠사슬로 묶은 그를 위한다면,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한쪽 발목이나마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마음을 다졌다. 결심이 서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눈물이 솟구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못 견디게 괴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그도 그럴 것이 괴로움이란 흔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내세우기 위한, 미치지 않기 위한 안간힘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기쁨은 그런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기쁨이었다. 나아가 베품으로써 얻어진 기쁨이었다. 얻은 괴로움이 아니라 잃은 기쁨이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은 그녀였다. 어느덧 새벽이었다. 덤문 밖에서 여느 때처럼 목탁 소리, 새벽 예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때로는 높게, 다시 잔잔하게. 그 연불 소리는 해맑으면서도 구성졌다. 중생을 구원해달라는 간구이면서도 그 고달픔을 하소연하는 울음소리처럼 느껴지곤 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리라는 것을 해림은 안다. 예불 뒤엔 언제고 그랬으니까. 차츰 방 안의 촛불이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해림은 입술들을 오므려 후 바람을 냈다. 촛불이 꺼졌다. 아직은 방 안이 어둑했다. 하지만 그렇듯 어둡지만은 않았다. 문 창호지에 달빛이 곱다. 그녀는 손을 뻗쳐 강민호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 드르렁 푸. 때로는 코를 골아가며 잠들어 있던 그가 두 눈을 번쩍 뜨더니 불이 나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는 왜 그녀가 잠을 깨웠는지를 안다. 절의 식구들이 나돌아다니기 전에, 그들의 눈에 띄기 전에 떠나는 것이 좋다. 그만 돌아가야 할 시각이 온 것이다. 그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이어 덧문을 역시 조심스럽게 밀어젖혔다. 눈 아래 굽어 보이는 숲속은 그새 달빛이 가시고 희흡스름했다. 구두를 신은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소리를 죽여가며 그러나 발걸음을 재우쳐 절의 뜰을 지나 돌계단을 내려갔다. 가까이 큰 바위 그릇 속엔 밤새 석간수가 그득 괴어 있었다. 국자로 물을 떠서 벌컥벌컥 갈증을 푼 그는 이번엔 뛰다시피 저쪽으로 걸어갔다. 소변이 급했던 모양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림은 그만 가슴이 찡 저려움을 느꼈다. 비록 나이는 위였지만 때로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어린애 짓거리처럼 장난스러워 보일 때가 많았다. 그만큼 꾸밈 없는 사내였다. 저런 사람을 아주 떠나보내다니.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를 물가에서 혼자 놀게 해서는 안 돼. 그녀에겐 그가 자꾸 어린애처럼 느껴졌다. 안타까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숲길을 내려갔다. 절의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가 말했다. 그만 올라가요. 아니에요. 산책 삼아 저 아래까지 함께 걷겠어요. 다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걸었다. 이미 먼 동은 텄다. 숲바람이 제법 서늘했다. 풀 이파리마다 이슬방울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다. 저 위까지 다시 바래다 주겠어? 헤어지기가 서운한 듯 산 밑에 이르자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만 가세요. 그러나 해림은 이미 길을 거슬러서 걷고 있는 그를 애써 막으려 들진 않았다. 그녀 역시 좀 더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 자, 됐어요. 어서 가세요. 이번엔 절의 정문을 저만큼 두고 그녀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또 올게. 돌아선 그가 휘적휘적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해림은 다시금 마음을 다졌다. 피곤한 사람, 그를 더 고달프게 해서는 안 돼. 네, 김영훈 작가님의 안개꽃 8번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